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한테 어떤 집중된 직종에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위치를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 편법으로 외주화하고 또 연료화를 통해서 아예 비교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70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70%가 여성이지요. 제가 그제 부평에 있는 GM 대우 공장을 찾아갔을 때 그 조립 생산 라인에 여성 노동자들이 드문드문 계셨습니다. 찾아가서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또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처우는 같이 받으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비정규직입니다.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일은 검사하는 일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 처우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일하시는 우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가족 행복 시대의 핵심 정책 내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 사, 정 세 주체가 하나씩 내놓아서 스페인이 10년 전에 우리랑 비슷하게 비정규직 비중이 35%를 넘었는데 이것을 10년 만에 20% 후반대로 낮췄습니다. 우리도 OECD 평균 수준인 25% 수준을 임기 5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다양한 법제적, 제도적, 정책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구사하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정이 됐지만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이걸 편법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노사정의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도 노사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등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신뢰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답변만 갖고는 사실 이 문제의 어떤 답이 아니라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협약이나 사회적 대화기구를 어떤 그 절차와 어떤 신뢰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노총도 노사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비정규직 해결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독불장군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정규직이 IMF의 그 후유증으로 해서 급속히 늘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년에 8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5년 전에 380만이 이 5년 끝나면서 보니까 570만, 근 200만이 늘었단 말이죠. 비정규직법 통과가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처가 지각 대처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의견 지혜를 모았지만 구멍이 좀 숭숭 뚫렸어요. 이 구멍을 악용한 것이 이랜드 사태입니다. 이랜드 사업주는 슈퍼마켓 매대,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을 사람으로 안 본 겁니다. 인권을 가진 고귀한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외주로 돌려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구멍을 악용한 겁니다.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줬어도 원 사용주한테 당신이 이 노동의 원청자 아니냐, 사용주 아니냐 하는 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그렇다 이렇게 판정을 해줌으로써 외주, 용역, 아웃소싱 해봐야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법제 보완이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성계나 노동계에서 바로 그 외주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는, 또 편법적인 외주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원주인한테도 어떤 노사관계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된다는 것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법제화를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네. 한 가지 좀 추가 답변했대요. 예, 짤막하게 주시죠.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 청와대 집무실 벽을 하나 지금 그림 걸려 있는데요, 교체하겠습니다. 뭘로? 디지털 상황판으로 바꿔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챙기는 통계 숫자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잠깐 주무시고 보시겠다. 첫 번째가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 570만, 청년 실업 공식 통계 30만, 비공식 통계 100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증 보험료 못 내서 지금 병원에 못 가는 분 350만 명, 그리고 국민연금 수입이 없어서 연금 불입 못하는 사각지대 500만 명,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가족 행복시대 되는 거죠. 현장의 한복판에 사시겠다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와대에도 저 입주 안 하고 출첵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좀 된다. 김영수 교수님. 거기다가 한 가지 통계 숫자를 더 보태시면 어떠십니까? 예.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 추가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사전 질의 보내드렸습니다. 정부께서는 시설수 대비 15%, 아동수 대비 30%의 확대 계획으로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현재보다 3배의 목표치를 이렇게 시원하게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돼서 매우 반가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재정 확보 방안이 과연 구체적으로 있을까? 또 내년에는 이미 금년에 예산이 다 이제 세워졌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 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완결하실 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게 되면 현재 95%까지 지역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그들이 반대 부딪힐 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건지, 또 지역에서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한다 해도 지역에 또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의 예산의 어려움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주셔가지고. 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 민간 시설에 박수 받아가면서 이 보육시설 확장과 함께 국가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돼서 하고 싶은 일, 국민들께 바꿔드리고 싶은 것, 중요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에 투자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가족에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 영토를 확실하게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을 바꾸겠습니다. 가족에, 사람에 투자하는 것의 첫 번째 첫걸음은 임신, 출산, 육아, 보육, 0세에서 5세까지 이걸 엄마의 책임,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 정부의 책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돈 듭니다. 지금 질문하셨죠. 어떻게 재원 마련? 제가 장관 해봐서 예산 어떻게 짜는지 잘 압니다. 작년에 100원이면 올해 110원, 내년에 120원 이렇게 해마다 연례 이렇게 누증식으로 관행적으로 이걸 제로 베이스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성공한 성과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예산의 10%를 쳐내겠습니다. 이 돈을 사람에 넣겠습니다. 보육에 넣겠습니다. 8조만 집어넣으면 0세에서 5세까지 국가 책임으로 완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다 키워주는 그런 나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 되고 싶은 이유고요.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이만 낳으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 기사도 썼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5년 동안 2천억 예산을 1조까지 늘렸어요. 노무현 정부가 5배 늘렸거든요. 여기까지 한 것도 이제 많이 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1조를 저는 8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8조 가면 국가 책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8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부께서 여성분들 위해서 100가지씩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내주셨는데
8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현재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모든 시설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인건비 지원, 민간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합한다면 제가 어린 계산으로 한 8조보다 1.5배는 더 보육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 보육료가 매우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보다 그러니까 3배에다가 1.5배까지 하면 한 4.5배는 늘려야 되는데 그거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육의 국가 책임은 2012년을 목표로 5년 동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가 6%씩 성장하면 2012년에 지금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50% 정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250조 예산 규모가 400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볼륨의 성장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 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 앞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지난 60년간 분단과 대결의 그 소모적인 비용 앞으로 2020년까지 620조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가정해서 국방 중기 개혁의 안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60년의 이 소모적인 대립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우리 이른바 위대한 평화협정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여력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투자, 가족의 투자해서 사람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제 조금 더 얘기해도 되죠. 이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은 지금까지는 사람, 또 장시간 노동, 그리고 토지, 자본 이 3요소를 확장하면서 경제가 발전해 왔는데 이제 토지는 전 세계에서 비싸고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자본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나라당이 7%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주체인 사람의 효율성,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이 섬경제를 대륙경제로 연결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기회를 넓히겠다. 이걸 통해서 과거 방식이 아니라 미래형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미래형으로 창출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여력을 가지고 보육 문제도 해결하고 공교육 현상도 해결하고 보육 문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2012년에 가서 8조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이준 교수님. 네. 저만 좀 더운가요? 옷을 좀. 네, 벗으십시오. 예. 조금 덥습니다. 예.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러니까 홍옥표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슬로건이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여긴 지금 그 논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갑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여성 장관 50%, 또 여성 공기업 50% 할당제, 아주 뭐 시원시원한 탕평 정책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공약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고요. 그렇게 획기적이라 그러면은 저는 실천 방안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추진하시는데 사실은 여성 정책은 다 모든 부처에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이 획기적이면 조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구체적인 거를 확실히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성 정책 조정기구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 정책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기구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대개 이 정부 정책들이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부처마다 좀씩 의견이 다르고 총리한테 이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여성 총리 지내신 분이 김명수 총리도 계신데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역시 저도 장관하면서 이 공무원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리 힘으로 돌파하기 힘듭니다. 이거 대통령 어젠다로 가져다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대통령이 조정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성인지 정책 얘기하면 되게 화장실 남녀 칸 이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게 평수만 똑같다고 이게 평등한 게 아니구나.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차이를 고려한 평등이 진짜 평등이구나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남성 군대 갔다 오면 호봉 가산제 주잖아요. 그 아이 낳아서 출산과 육아 휴직하면 그 호봉 가산제 주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십시오. 아니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애 키우는 거 그거는 국가 경제,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와 맞먹는 저는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성인지 정책 하시면 뭐가 달라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시오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답을 먼저 해주셨고요. 제가 첫 번째 여쭤본 질문은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아젠다로 두시겠다 하시면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은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면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그 의미를 가져가시고 확대 개편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직속으로 가족 행복을 지키기 위한 4대 불안 해소를 위한 전략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여성 행복, 성인지, 이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4대 불안 그 의제 속에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주택 부동산 문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인지 정책을 예산 배정과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직접 대통령이 조정해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성들이 그 확인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서 하나 다시 확인합니다. 기존의 그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추세를 유지하시고 동시에 강화하시는 뜻입니까?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뿌리 내리고 저는 계속 그 업무 그를 더 성숙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 가족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장관 숫자가 14명입니다. 일본이 25명이 대신이 있었어요. 근데 고이즈미 정부 때 이걸 14명으로 줄였습니다. 정부 개혁했거든요. 우리 국민도 장관 숫자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지금 18부 장관에 4처 장관 22명이란 말이죠. 미국이 14명이고 일본이 14명인데 한국 장관이 22명,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줄일 건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가족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 줄이는 순서의 우선순위로 가는 건 아니겠죠? 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객석에서 질의가 있으시겠는데요. 학교급식 전송 네트워크의 해역병 공동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가족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가족의 안전한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후보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무상급식 하시겠다고 공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학교급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급식법이 개정되고 60.7%의 조례 제정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는 안전한 식재료가 생산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자들을 통해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질의 저가의 식재료가 수입산 식재료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 공급하려면 공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려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정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전체 예산이 3조 4천억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현재 식재료 공급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것에 증액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안전한지 또 질은 괜찮은지 걱정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부산교육감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또 순천에서는 그 단체장과 교육감께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농협에 위탁을 함으로써 농촌과 공동 공급계약 맺어서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학교는 보다 저렴한 값에 또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그런 점심을 제공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부산이나 순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을 전국의 270개 시군에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제가 답을 잘한 모양이에요. 자, 이번엔 여성 정책 일반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인현 인순 대표입니다. 예,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됐긴 했지만 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이 그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다가 그 성인이 된 다음에 이것이 성폭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떤 고소를 하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평생 한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10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신촌에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그 사례로 그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용산초등학교의 그 어린이가 평소에 잘 아는 비디오 가게 아저씨에게 이렇게 희생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이 유엔에 의해서 우리가 아동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가정 파괴범이거든요. 한 가족의 행복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막혔습니다. 법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통령도 왜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 막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가족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친권을 박탈하는 등 강구될 수 있는 모든 법제적 또 행정적 그런 조치들을 전문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를 목표로 해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면은요, 이 이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발생률은 굉장히 높지만 고소율과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5대 강력범죄 중에 유일하게 이 성폭력 범죄만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요. 친고죄로 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기 어떤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친고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 가해자에 대한 어떤 인권 차원에서 이거를 친고죄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피해를 성폭력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친고죄가 폐지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그동안 알기로는 이 친고죄 대신 법 개정이 돼서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인순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친고죄로 있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 폐지하고 반의사 불벌죄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후보께서는 앞으로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도 참 앞으로 행복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고통받는 빈곤 여성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성보다 더 심하고요. 이런 분들은 한번 또 빈곤에 빠지면 빠져나올 길이 더 없고 또 최근에 뭐 약간의 그 자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한부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수당이 너무 작아서 실제적으로 생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기를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훈련 수당을 특히 한부모 여성을 위해서 얼마를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직업훈련 시스템이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제가 통계표 보니까 작년에 2,300명인가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기가 되었던데요. 2,300명이면 100배 늘려야 되거든요. 20만, 30만 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그 인프라 확충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일용직 다니던 거 하루하루 그 벌이 그 빈곤의 악순환 아닙니까? 이걸 잠시 접고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생활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걸 적어도 100만 원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어야 매일매일 벌어먹던 직업 잠시 접고 그다음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원하던 바로 그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먼저 후보께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만 개를 여성에서 만드시고요. 이 중에서 뭐 간병, 보육, 뭐 방과 후 교사 이런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늘리시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임금 수준을 GDP 1인당 GDP 2만 불 기준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경제학자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재원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하셔서 이만큼 가져가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금방 가져가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큰 방향에서 저는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복지를 확실하게 확충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한 한부모 가정의 재활 프로그램, 그 직업훈련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육을 국가 책임으로 한다든지, 핵심은 이제 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지금 국회에서 짜놓은 예산이 257조입니다. 큰 돈인데요. 이 257조 중에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제로베이스 백지에 놓고, 왜냐하면 정동영 정부가 등장하면 정동영의 철학을 구현하는 예산으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저의 최우선순위는 가족 행복입니다. 가족 행복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우선 정하고, 그리고 이 백지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도로 예산을 이렇게 짭니다. 4차선 도로가 몇 %니까 지금 4차선 전체 도로 중에 뭐 4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몇 %, 계속 100% 갈 때까지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또 포장 도로가 뭐 현재 우리 전체 국도에 뭐 60%밖에 안 된다. 그러니 계속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건 뭐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까지 도로가 있으면 교통 사고율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 물류 운송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하겠다. 이 목표를 놓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목표 달성이 되면 이제 예산 끊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산 뚫고 굴 뚫고 이렇게 해서 도로 계속 증설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 편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예산을 20% 깎아서 절감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몇 년 내로 10% 제가 취임해서 내년에 예산 그런 방식으로 하면 10%씩 절감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만 해도 1년에 25조인데 이거 갖고 저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가족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토론회에서 박수를 금해왔습니다.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예, 이미 참여정부에서는 성과주의 예산 말씀하시는 거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시범 실시 올해 첫 번째 네. 시범 실시에 들어가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김양숙 교수님. 네,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내세우신 공약에는 장차관 50% 할당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내세워주셔서 여성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지금 14% 된 거는 비례대표 할당제, 50% 할당제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만 의존해서는 비례대표 수를 아주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께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의장으로 계실 때 여성들 공천에 애를 써주신 걸 보면 다 당보다 좀 잘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당에서는 뭐 여성 전략 공천도 했고 또 어떤 아주 개혁적인 진보당에서는 30%를 당규로 해서 30%를 지역공천을 여성을 채우지 않으면 그 지역의 공천 제시 못하게 하고도 있고 이렇게 속도로 하고 있는 당도 있는데 후보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만약에 국정도 물론이려니와 당에서 그 당정은 또 어떻게 해서 여성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더 확실하게 늘려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는지요. 네. 획기적으로는요. 지금 소선거구제는 수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되는데 지역의 벽을 넘고 그다음에 여성 차별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의 번역별 정당 명부식으로 가게 되면 여성의 대표성이 지금보다 2배, 3배 확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명을 더 어떻게 공천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걸로는 절대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에 현재 14% 86%는 남자가 하고 있고 여성은 14% 참여하는데 인구 비율은 5대5잖아요. 여성이 오히려 50.5%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대통령 되면 또 이제 내년 총선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과반수 얻고 그래서 국민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바꿔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선거는 어차피 그럼 소선거구제로 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다수 의석이 되시면은 대선거구제를 바꾸시겠다라는 얘기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비례직 비율을 좀 늘리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시민계 여러 가지 요구입니다. 비례직의 수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대선거구제로 갈 경우에 그 안에서 어떤 여성 할당 이 부분도 그러면은 실시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로 당장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8대 총선에서 어떻게 여성들에 대한 공천을 늘릴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 영역은 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앞두고 여야 정당이 선거법 협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비례대표 늘리는 것은 대통령 민주신당의 앞장서 주장하겠습니다. 야당만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비례대표는 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후보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을 얼마나 인수위에 영입을 해서 여성 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이면 장관, 국회의원 또 고위직의 타겟 그 목표가 50% 돼야 한다는 것은
그게 우리 선진국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고급 이 여성 인력 인재 집단이 지금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인수위에도 최대한 우리 여성 의원님들, 여성 전문가들 각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치를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직 뭐 인수위의 몇 %까지는 아직 계산 못 해봤습니다. 예, 네. 남인 대표? 예. 예, 지금 그 신당에서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 예. 만 추진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성공이 됐으면 정말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쨌든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정말 가치와 정책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단일화하면 된다 이렇게 비춰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에 단일화 논의가 나왔을 때 그 정 후보님의 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혹시 제대로 그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단일화 해야죠.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잠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국현 후보나 이인재 후보 모두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보수화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2월 19일 선거에 몇 %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합심해서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그런 정책 이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대의 앞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압력, 단일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앞으로 점점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순종하는 정치를 주창해온 입장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뭐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어떤 한 후보로 누가 누구에게로 어떤 단일화라는 것보다는 좀 우리로 좀 새로운 실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그런 정책적인 또 가치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합적인 어떤 정부 구성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아니면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서 뭔가 이제 그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정 후보님 캠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자격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신당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다 정말 각자 마음을 비우고 어떤 연합을 형성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이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입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 비밀도 있어서 뭐 이상수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여기 한명숙 전 총리 계신데요. 지금 협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말씀하신 연립정부 구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접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후보 단일화도 추진하시고 연합정부 또는 선거연합 뭐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될 겁니다. 자, 김영숙 네, 저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사회자께서 질문을 이 관련해서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족 행복을 많이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이렇게 내세우고 계시고 좋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가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가족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정부께서는 이제 장남이시고 또 아주 현모양처의 모델이 되시는 부인과 함께 두 아드님하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행복 시대에서의 그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남이라고 꼭 보수적인 거 아닙니다. 장남도 엄청 보수적인, 진보적인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란한 가정을 가졌다는 것이 꼭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현실에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가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그대로 가자는 건 보수고, 뭔가 현실을 바꿔보자는 건 진보고,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계속 바꿔왔습니다. 바꾸는데 선두에 서왔습니다. 저는 지금 양성평등 또 성인지적 정책 모두 지금 세상을 좀 그런 쪽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바꾸자는 쪽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저는 바꾸자는 건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도 함께하고 돌봄도 함께하고 나라 경영도 함께하고 저는 제 생각과 신념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드님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이제 군 복무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앞에 매우 떳떳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제 교육 문제에 들어가니까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호화반에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그 교육 불안을 해소하실 수 있겠다는 건지 진정 당신의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버지가 정치인이라서 저는 이제 미국에 특파원 하면서 아이들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또 영국에 가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라서 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애비로서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뜻을 들어줬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과대학을 다니다 군대에 갔는데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저한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학비를 보내줬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학교 다녔어도 그 정도의 또 학원비나 생활비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개인적인 경험이 그러신데 그렇지 못한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저지난주인가요? 제가 일산 학원가에 갔습니다. 밤 10시인데 구름같이 학생들이 몰려오고 몰려가고 12시 반에 학원이 끝났습니다. 고3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들 10층짜리 큰 건물에 강의실마다 아이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눈 부비면서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있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지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주말 되면 심심해서 월요일 학교 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은 방학 끝나길 기다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길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렇게 다를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좋은 행복한 학교를 못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제가 대통령 돼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교육 대통령 선언하고 대통령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5천만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08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 이렇게 만들고 학부모, 선생님, 학생, 전문가, 정당, 정부가 머리를 모아서 이미 아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대학 입시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부터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OECD 수준으로 상당히 올라갔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원시적입니다. 이것 세계적 수준의 중학교 3,000개, 고등학교 2,000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영유아 보육과 공교육 세계화,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 것, 여기에 돈 집어넣겠다는 것이 제가 대통령 돼서 할 일입니다. 네, 후보께서는 무상교육,
또 무상 보육, 뭐 여러 가지 무상 서비스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다 재정이 뱉는 일이고 결국은 그게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교총, 한국 그 교원단체 총연합에서 두 사람 불렀어요.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이 불러서 한 10,000명 교사들이 모여서 토론 자기 소견 듣고 했는데 이명박 후보 6번 박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6번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제가 대통령 되면 역대 대통령이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GDP의 6%를 교육에 넣는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육과 교육 문제, 이 사람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격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제가 대통령 돼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가치입니다. 예. 자, 우리가 뭐 현안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 전부 들어보면 갈수록 예산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경제라는 것을 모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한데요. 자, 우선 그 후보께서 지금까지 못다 하신 말씀 포함해서 2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인천 주안동에 갔습니다. 그 시장 방문했는데 시장 입구에 그 SK 통신 대리점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그 대리점 앞에 길바닥에다가 이만 보재기를 펴놓고 74세 이영자 할머니이신데요. 성함이 목도리 하나 샀습니다. 지갑 이런 액세서리 넣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랬더니 집에 계신다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치매라서 어떻게 누가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문 잠가놓고 나왔다고 그러세요. 치매 요양원에 어떻게 갈 수 없나요? 그랬더니 8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은 내가 없지요. 아드님 따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둘 다 실패했어요. 아들 하나는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딸은 또 사위가 사업 실패했고 저는 여기에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인 유필우 의원님과 함께 이분은 어떻게 공립치매요양원의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봅시다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자 할머니 한 분의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국민 중에 이렇게 대통령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가족 행복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는 국민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억울한지를 파내는 것이 직업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말하고 싶은 것 뭔지 가장 잘 아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말 잘 듣고 그리고 절실하게 염원하는 가족 행복 시대 꼭 만들어내는 좋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좋은 성장, 좋은 경제, 좋은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후보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양극화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고통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통합신당과 또 정동영 후보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객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 공통질의에 대한 것도 답을 주셨고 하나는 고민 중이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에 관해서는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여성정책 토론회는 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때마다 그 분홍빛 공약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많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 토론회는 지난 28일과 오늘 30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